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저녁을 먹었으니까 또 이제 나른하게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잠을 청하셔도 괜찮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하면 잠이 올까요? 그쵸?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도 계신가요? 다 지난주에 오셨었나요? 아, 네. 그러면 뭐 제 설명은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오늘은 18세기에 이어서 19세기로 날아가려고 합니다. 네, 19세기에는 수많은 음악가들이 우리가 바로크 그러면 뭐 정말 베토벤, 바흐, 핸델, 비발디 정도 생각하고 고전 시대 그러면 뭐 하모베,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뭐 이렇게 정도 얘기를 해요. 근데 낭만 시대 그러면 브람스, 차이콥스키, 라마니노프, 슈만, 뭐 쇼팽, 리스트 끝도 없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낭만 시대에. 산화 제한이 풀려서 아이를 더 많이 낳았을까요? 18세기까지는 귀족이 인정한 사람만 음악가로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연주를 잘해도 내 연주를 할 수 있는 개인 극장이라든지 시민극장, 공공극장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귀족의 집에서 초청을 받고 해야만 악보도 출판되고, 우리가 지금 CD나 뭐 MP3로 음원을 사는 것처럼 당시에는 이렇게 귀족집에 모여요. 그리고 피아노를 쭉 연주해요. 특히 19세기에는. 그리고 음반을 팔듯이 악보를 팔아요. 이렇게 쫙 이렇게. 그런데 일반 평민이 그렇게 출판사랑 조인하기도 어렵고 귀족의 집에 초청받아서 연주한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19세기가 오면서부터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작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19세기까지 행사음악이었다면 18세기까지 19세기에는 나의 사랑, 나의 아픔, 나의 어머니, 나의 연인 이런 스토리들로 같이 감정이입이 되면 스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9세기에는 정말 많은 음악가들이 여기저기에서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특히 19세기 음악가들을 스타로 만들었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살롱이에요. 살롱. 그러면 우리 요즘도 보면 카페 같은 데 보면 복합 문화공간 이렇게 해서 시 발표도 하고 뭐 공연도 하고 이런 문화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는 살롱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원래 살롱은 사교 모임이라든지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원래는 정원이 제일 잘 보이고 위에가 둥그렇게 돼서 한 몇 미터 정도로 높은, 네, 이거만큼 높은 그런 햇빛 잘 드는 가장 좋은 방을 살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살롱이라는 개념이 이태리로 넘어가고 19세기에 파리에서 완전 빅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둥근 방에 천장이 돔 형태로 높은 공간, 루이 14세가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꽁트성으로 간다 그랬는데, 그때 그 굉장히 유명한 바텔이라는 그 주방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연회 담당자가 재료를 쭉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그때가 사순 기간이라 아마 고기를 먹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생선을 주문했는데 제때 도착을 못한 거예요. 루이 14세 도착했는데. 그래서 문 걸어 잠그고 자살했는데 죽고 나서 생선이 도착하잖아요. 엄청난 사건이 또 벌어진 곳이 바로 이 꽁뜨성인데, 네, 요 이후로 살롱이라는 이름을 조금 더 본격화되면서 부르기 시작을 했고, 또 그곳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게 지식층들의 지식 교환이에요. 네, 19세기 부르주아지들이 돈을 갑자기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혈통에 대한 부족함은 결혼으로 챙길 수 있어요. 그쵸? 우리 집 딸을 저 백작 아들이랑, 우리 집 아들을 뭐 저기 후작 딸이랑 이렇게 결혼시켜서 돈을 주고 살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교양은 어떻게 해요? 단시간에 안 돼요. 그렇다고 어디 학교 가서 배우기도 창피해요. 그래서 살롱에 모여서 수많은 유명한 현인들을 모아서 그들과 담소를 나누고 그들에 대한 책을 이야기하고 그림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런 시작, 지금 갤러리의 시초도 바로 살롱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플라톤의 향연을 보면 와인잔을, 포도주잔을 기울이면서 아주 심오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 정보를 교환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모든 이런 것들의 시초들이 살롱에서 만들어진 것들의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8세기에 사교 모임으로 대두되면서 19세기 프랑스에서 빛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주요 화제는 사랑과, 네, 에스프리, 지성입니다. 지성. 네, 배움에 대한 욕구들이 여기서 막 꽃을 피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가 랑부의 후작부인 최초의 살롱인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강주에서 서울에 있는 유명한 또 궁정에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마차를 타고 아스팔트도 없는데 몇 날 며칠 놀고 돌아와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가려면 또 체력공원에서 또 마차를 타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랑브의 후작 부인이 프랑스로 시집을 오면서 이태리 분이었는데 프랑스 궁정 문화를 집에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그 먼 데를 맨날 가요. 마차 타고 막 3박 4일 달려가면서. 우리 집에 그때 유명한 요리사, 유명한 화가 그림, 유명한 시인, 음악가 이렇게 초청해서 궁정사회의 문화를 그대로 재현한 곳이 바로 살롱의 시초였어요. 최초의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살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드디어 19세기에 유명한 살롱의 여주인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다고 백작 부인인데요. 이분이 운영했던 프랑스 살롱이 최고였어요. 최고. 그리고 파리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지금의 홍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8세기까지 비엔나 독일 중심의 음악가를 캐스팅하는 기획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 매우 보수적이에요. 정통 화성악, 정통 스타일. 그런데 프랑스로 넘어가서는 약간 외곽. 우리가 이제 바라보면 뭐 약간 이단화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음악가들도 헝가리 일로 와봐 괜찮아. 독일에서는 감히, 오스트리아에서는, 비엔나에서는 데뷔 안 시켜줘요. 그런데 폴란드 일로 와봐. 러시아 일로 와봐. 이렇게. 그래서 지금의 홍대처럼 수많은 인디밴드들과 당시에 수많은 시도가 있었던 곳이 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후작 부인이 운영을 했던 이곳에서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부잣집 하면 1900년대 이럴 때 8, 90년도에 2층 집 짓고 계단 올라가는 거실 한가운데 피아노가 있었어요. 그쵸? 부자의 상징. 그리고 19세기에 이런 꿈이 점점 펼쳐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손님들이 쭉 오면요. 엄마나 딸이 피아노를 연주해 주는 거예요. 딱 앉아가지고 정자세로. 그러면 특히나 딸이 연주를 잘하면 교양이 좀 있군. 우리 집이랑 사돈을 맺어도 되겠어. 이런 어떤 그 집안의 수준을 평가할 정도로 피아노가 굉장히 중심적으로 대두가 됐고 피아노도 엄청 발전을 했죠. 특히나 돈과 출세에 대한 야망을 가진 수많은 부르주아지들이 이곳에 모여서 많은 정보를 나눴던 곳이었고 탕생 부인이나 또 지금 보시는 후작 부인이나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서 살롱의 분위기가 달라요. 어떤 살롱은 굉장히 정치적인 살롱이 있고 어떤 살롱은 조금 예술적인 그런 사람들을 많이 부르는 살롱이 있고 이렇게 살롱의 멤버가 된다는 이야기는 교양인의 상징이었고 드디어 헝가리에서 슈퍼스타가 날라옵니다. 프란츠 리스트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셨죠. 아들아 여자만 조심하면 만사 형통할 거야. 오죽하면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남길 정도로 여성 편력이 너무 심한 데다가 보통 음악사에서 알려진 거는 어렵다. 그리고 남봉꾼이다. 바람둥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프란츠 리스트 작품이 그런 곡이 부각돼서 그렇지 모차르트처럼 밝고 경쾌하고 가벼운 음악들이 굉장히 약간 후반부로 가서는 종교곡에 심취했었던 깊이 있는 음악을 정말 많이 만들었던 작곡가예요. 19세기 낭만시대 스타 마케팅의 거의 최고봉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리스토마니아라고 지금도 연주회 이름이나 팬클럽이 존재하고 있고 하이네도 여기 멤버였어요. 그럴 정도로 당시 지식층들은 리스트의 음악을 굉장히 존중하고 니체하고도 친구였어요. 그래서 니체의 소나타가 유튜브 찾으면 나옵니다. 실제 곡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귀족의 행사음악에서 예술음악으로 바꿨던 타오를 때는 불꽃처럼 조용해질 때는 얼음처럼 기교는 날카롭고 명암은 깊다. 우리가 책을 읽으면 우리도 자기한테 좀 잘 맞는 책이 있죠. 술술술술 넘어가는 책이 있고 어떤 책은 막 한 페이지가 넘기기 어려운 책이 있거든요. 특히 프란츠 리스트는 내성적이고 좀 형식을 중심으로 여기는 피아니스트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저 친한 피아니스트 중에 완전 바흐 마니아가 있거든요. 바흐 스페셜리스트. 규칙에 의해서 하나하나 정해진 작곡가잖아요. 선생님 저는요 리스트가 좀 미친 사람 같아요. 갑자기 막 선율적으로 감성에 빠졌다가 갑자기 냉정하게 갑자기 뒤돌아서고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악보가 안 외워진다고.
그래서 연주자들도 호불호가 굉장히 많은 연주자고요. 특히 저는 이분 곡 하나도 연주 못해요. 손이 10도가 벌어져요.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 저는 8도 겨우 닿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엄마들이 자기가 잘하는 음식 자꾸 하는 거랑 똑같아요. 본인이 손이 크니까 뭐 이렇게 촉촉촉촉 손가락 10개가 쉴 틈이 없이 움직이는 곡이 프란츠 리스트 곡인데요. 특히나 19세기에는 예술층이 귀족들에서 부르주아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어릴 적부터 예술을 심오하게 배웠다기보다는 갑작스럽게 야 귀족들이 본다는 오페라 좀 보러 가자 이렇게 시작한 대부분의 19세기 부르주아지들은 했다 싶은 거 봤다 싶은 걸 좋아해요. 거기에 완전 들어맞는 연주자였던 거죠. 막 연주하다가 뒤로 쓰러지고 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끼고 쳐요. 8개로 막 피아노를 친다거나 이렇게 시대에 부합했던 최고의 스타였고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이시죠? 한 손으로 연주하고 두 손으로 연주해도 모자랄 곡을 인사를 하고 여기 가까이서 보려고 망원경을 켜고 보고 여기 지금 기절하셨어요. 실제 당시에 우리는 지금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예술의 전당이나 대부분 콘서트홀은 에어플링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리 내지 않고 충분히 환기가 될 수 있도록 당시엔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 이 막힌 공간에서 너무 이게 감동받아서 여기가 막 넘어가니까 기절 사태가 진짜 많았어요. 특히나 그 파가니니를 좋아했던 나폴레옹이 가장 아꼈던 여동생 엘리제 보나파르트. 네, 엘리제 보나파르트가 파가니니 연주를 듣고 막 너무 기절을 하는 거예요. 혈압이 올라가서.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파가니니 음악 금지령을 내릴 정도였어요. 당시에 연주회장이 조금은 열악했던 거죠. 여기 보시면 우리 리스트가 마셨던 홍차 막 컵 갖다가 마시고 기절하고 여기에 던지고 있는 건 귀부인들은 꽃다발 대신 보석을 던지면서 조금이라도 가까이 보려고 무대 위로 돌진했다. 일부러 피아노 위에 두고 간 장갑을 서로 가지려고 육탄전을 벌였다. 지금 팬클럽은 정말 BTS 팬클럽은 아무것도 아니죠. 어마어마한 인기를. 그리고 이 프란츠 리스트가 와가지고요. 착 하고 걷어짜라 튕기면서 피아노 앞에 앉는 거 있죠. 네, 리스트의 퍼포먼스입니다. 이럴 정도로 네 겉보기의 연주 어떤 외형도 중요시 여겼던 그리고 아까 보셨던 마리다고 백작 부인. 백작 부인 결혼하셨죠. 사랑에 빠집니다. 이제 갓 20대 청년에게. 그래서 두 사람이 도망을 가요. 네, 사랑의 도피를 하게 됩니다. 스위스 갔다가 이태리 갔다가 10년 동안 아기도 낳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10년 만에 이제 파경을 맞았는데 리스트는 연주회 가느라고 바쁘죠. 전 세계를 찍고 다니죠. 마리다고 백작부인은 화려한 살롱의 정말 안주인이었는데 여기서 지금 아줌마로 애 키우면서 전락하고 있으니까 스트레스는 오르죠. 남편은 못 보죠. 그래서 결국 티격태격 싸우다가 헤어지게 됐는데요. 처음으로 프란츠 리스트가 헝가리에서 왔을 때 문이 열리고 묘한 유령이 나타났다. 나에게 격한 감정을 일으킨 내가 만난 가장 비범한 사람을 표현하는데 유령이란 말 외에 적절한 표현을 생각해내기 힘들다. 첫눈에 그냥 반한 거예요. 마리다고 백작 부인이. 그래서 완전히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불꽃처럼 장미처럼 화려한 그녀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프란츠 리스트가 제가 아까 여성 편력이 굉장히 심하다고 했잖아요. 정말 살롱의 완전 중심인 사랑. 네, 모티브에 아주 적합했던 자신의 곡의 수많은 곡들이 사랑의 모티브였는데요. 여성이 만날 때마다 작품이 바뀌어요. 그래서 마리다고 백작부인과 사랑에 빠졌고 그녀와 헤어진 시간 동안 잠깐 동안 사랑에 빠진 여인 마리 디플레시스. 그녀는 네, 알렉상드르 듀마 피스의 연인이고 라트라비아타의 주인공입니다. 네, 그녀도 살롱의 안주인이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살롱을 운영하는 바닥부터 달라요. 조금 이따가 제가 어떻게 하면 요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단계별로 소개시켜 드릴 건데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 사이에서 난 딸이 코지마입니다. 다 죽고 코지마만 남게 되는데 코지마가 아빠를 쏙 빼닮았어요. 음악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데 코지마를 사랑했던 니체. 네, 매일 코지마 내 사랑을 받아줘요. 그런데 코지마가 한스 폰 빌로라는 지휘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직업적인 최초의 지휘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스 폰 빌로. 그리고 한스 폰 빌로의 스승이었던 바그너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를 2명이나 낳아요. 그런데 한스 폰 빌로가 스승의 아기잖아요. 그냥 자기 애인 것처럼 계속 우리 애기야 이렇게 했는데 3번째 아기까지 생겼는데 이제 참지를 못하겠는 거죠. 그래서 이혼해줄게 알았어. 그래서 이혼을 해주고 바그너와 코지마는 이제 죽을 때까지 사랑을 하면서 수많은 명작을 남기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비트겐슈타인 후작 부인은 처녀때 이름이 캐롤리나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공주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우리는 굉장히 먼 나라 같지만 음악적인 역사에서 볼 때 굉장히 오래된 나라예요. 프란츠 리스트가 우크라이나로 공연을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공연을 끝나고 너무나 감동을 받은 캐롤리나가 후원금을 주게 돼요. 그런데 후원금을 받고 나 가서 인사하고 싶다. 그분한테 감사하다고. 이름을 밝히지 않겠다고 했으니 요것만 받아라는 거. 그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2사람이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음악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히 그 장미같이 강했던 우리 후작 부인한테 질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난 요 비트겐슈타인은 너무나 수선어처럼 여리고 따뜻하고 음악 얘기를 밤새 해도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에 푹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를 위해서 수많은 작품들을 연주하는데 마리다고 백작부인 때문에 피아니스트로 제대로 연주를 하고 또 어떻게 맨날 남의 곡만 칩니까? 곡도 좀 써보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작곡가의 길을 올랐다면 이제 비트겐슈타인 후작 부인을 만나면서 연주자로서 작곡가로서는 충분히 명성을 얻었으니까 이제 제자를 양성하는 게 좀 어떨까요?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완전 다른 인생을 살게 되고 우리가 지금 리스트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제자들이 많아서예요. 500명의 제자를 돈도 안 받고 키웠다니까요. 특히 어느 날 프란츠 리스트가 작은 동네에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에 어떤 피아니스트가 나 프란츠 리스트 제자 누구누구가 연주회를 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아니스트는 물론 프란츠 제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막 이제 자기가 막 이제 양심에 찔린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를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사칭했습니다. 선생님 제자라고 그랬더니 무슨 곡을 치려고 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한번 쳐보라고 쭉 치니까 여기만 조금 길게 하면 괜찮겠네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레슨을 했으니까 내 제자 아니냐. 연주회를 계속 해라. 이럴 정도로 굉장히 좀 대범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베토벤 죽고 나서 동상 건립하는데 돈 다 쏟아부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리다고 백작부인이 화났거든요. 뭐 하는데 맨날 그런데 돈을 쓰냐.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지성과 배려심 넘치는 수선화 같은 그녀를 위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게 됩니다. 원래는 가곡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가곡을 악기로 솔로 악기로 연주할 수 있도록 편곡을 했어요. 그 유명한 리버스트라움 사랑의 꿈. 지금 보시면요. 피아노 건반을 저 낮은 음부터 저 높은 음까지 다 연주하거든요. 18세기 고전시대까지는 가운데 저희가 C4, 열쇠구멍이 있는데 여기를 C4라고 하거든요. 여기를 중심으로 3, 4, 5밖에 연주를 안 해요. 가장 듣기 좋은 소리.
그런데 이제 낭만 시대로 넘어가면 아픔도 표현하고 슬픔도 표현하고 짜증도 표현해야 되니까 저기 낮은 저기 귀를 때리는 높은 건반을 다 헤집고 다녀요. 그래서 연주를 들으시는데 건반을 막 이 끝부터 저 끝까지 친다. 그러면 19세기 음악이구나. 이렇게 딱 마음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두 사람의 사랑이 너무 슬픕니다. 드디어 이 열정과 같은 요 사랑을 결혼으로 이끌어내고 싶어 하는데 이미 결혼을 했잖아요. 비트겐슈타인 후작 부인. 그런데 이분이 거의 사기 결혼 같은 걸 당하게 돼서 따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러시아하고 또 제정 러시아 그리고 또 러시아 정교회에 계속 소송을 걸어요. 그래서 10년 만에 이기게 됩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조병선 그 형법학자이시면서 음악가를 취미로 하시는 분인데 클래식 법정이라는 책을 출간하셨어요. 한 5, 6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클래식 사이에 있는 모든 소송이 거기 다 나와요. 집에서 이제 남자가 음악하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해서 법대를 가신 거예요. 그리고 독일로 유학을 가서 독일에 가서 모든 음악가들의 소송 법전문들을 다 모으신 거예요. 책으로 만드셔서 너무 재밌어요, 그 책이. 그 책에서 가장 길게 진행됐던 소송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 이 소송이. 결국은 이깁니다. 결혼하기 하루 전날 딸이 찾아옵니다. 딸이. 캐롤린의 딸이. 엄마의 결혼이 무효가 되면 자기는 어떻게 해요? 지참금이 있어야 시집도 가고 성도 아버지 성을 갖고 있어야지 되고 그쵸?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이 결혼 안 하면 안 되냐고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10년 동안 나라를 상대로 종교를 상대로 이겼는데 자식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이제 못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쯤 돼서 우리 리스트의 자식들이 코지마 빼고 다 줄줄이 죽어요. 그래서 리스트가 내가 너무 인생을 막 살아서 이렇게 나한테 슬픈 일을 주시나 하면서 굉장히 인생에 대한 회의가 오게 돼요. 그래서 사제가 되는 거죠. 신부님이 돼요. 종교에 귀의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화려했던 사람이 이때를 계기로 까만 옷만 입고 다녀요. 그 별명이 검은 옷의 사제예요. 까만 옷, 종교 옷, 무거운 스토리들 이런 걸로만 곡을 쓰게 되고 다른 자료에서는 없어서 제가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우리 비트겐슈타인 후작 부인도 수녀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리스트가 죽고 나서 6개월 후에 그녀도 죽어요. 그래서 자살인가 아니면 이제 너무 사랑했던 내가 어떤 정말 지존처럼 여겼던 그런 멘토 같은 사람이 떠났을 때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을까 두 가지 추측을 해보고 있는데 그리고 그녀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녀의 책상 서랍에서 유서가 발견돼요. 남편 프란츠 리스트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다. 남편은 길고 깊은 사랑을 내게 주었다. 남편이 허락한다면 그의 곁에 묻히고 싶다. 캐롤린의 리스트. 저 눈물 났어요. 얼마나 저 리스트라는 이름을 갖고 싶었을까요? 세상은 법적으로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자기한테는 평생 이제 남편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딱 캐롤린의 비트겐슈타인이 아니라 캐롤린의 리스트 이렇게 편지가 발견이 됐고 그녀와 10년간의 이혼 소송으로 힘들었을 때 그녀를 위해 만든 곡이 있어요. Consolation, 위안이라는 곡인데요. 요 작품집에 있는 수많은 곡을 무라카미 하루키가 글 속에 되게 많이 인용을 했더라고요. 거기서 향수라는 곡도 인용을 했고 굉장히 리스트곡 중에서 철학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20세기에 이제 프랑스 인상주의 작곡가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곡이에요. 이렇게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 음대생이 뽑은 제가 아까 프란츠 리스트 곡 한 곡도 못 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어려워서 손가락도 짝짝짝짝 벌려야 되지만 너무 어려워요. 너무. 그래서 음대생들한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음악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아마 90%는 프란츠 리스트라고 대답할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지금 어려운 곡들 찾으세요.
쳤던 곡 중에서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리스트의 타란텔라라는 곡인데요. 이 곡이 왜 힘드냐면요. 그냥 처음에 연타가 너무 많고 뒷부분에 포르테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치다 보면요 숨이 완전 가빠워요. 어려운 곡들 아무래도 좀 화려하고 좀 웅장하고 빠른 곡들이 어려웠던 것 같아서 그 중에서도 리스트라는 서양의 되게 거구의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여린 제가 치기 되게 어려운 곡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초절기교 에티드라고 이름부터 겁나 어려워 보이는 에티드가 있어요. 그거에 마제파라는 곡이 있는데 포기했어요. 지금 치다가 벌써 여기까지 왔는데 손에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이 곡을 드라마 속에서 펜트하우스 속에서 김소연이 쳐서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 아주 절묘하게 잘 드라마 속에 사용을 한 것 같아요. 엄청나죠. 연기의 몰입도가 본인이 직접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곡에서 주는 불협화음과 아주 불안정한 비화성음들이 아주 장면하고 잘 어우러져서 저희 EBS에서 이제 근무를 할 때 반 정도는 곡을 작곡을 하고요. 프로그램을 위해서. 반 정도는 선곡을 하거든요. 매일 앉아서 음악을 들어야 돼요. 자료실에 몇 천만 장의 음반이 있으면 맨날 듣는 거예요. 이거 들으면서 이거는 어떤 장면에 어울리겠구나. 이런 거는 이때 쓰면 괜찮겠구나. 그래서 음반이 괜찮다고 쭉 들었는데 가사가 나오면 이제 파인 거예요. 방송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뭐 인터넷 같은 데서 막 정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사야 돼요, 음반을. 근데 뜯어봤더니 가사가 들어있으면 이제 음반 버리는 거예요, 산 거만큼.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엄청난 것을 한 사람입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날의 파티의 귀족들과 부르주아들이 중심이고요. 그냥 리스트 여기 나와서 연주 좀 해봐. 그러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등 돌리고 연주하는 거예요. 그냥 삐지를 깔아주는 거죠, 여기서. 그런데 몇 년 며칠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연주회를 합니다. 이렇게 개인 리사이틀이라는 개념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무대 옆에서 짠하고 탁 하고 등장하는 거, 요 분이 만드셨고요. 그리고 모든 악기가 앞을 보고 연주하죠. 플룻, 바이올린, 첼로, 뭐 콘트라베이스 다 앞을 보고 연주하는데 피아노만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연주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잘생긴 얼굴을 보여주려고 피아노를 옆으로 돌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피아노 뚜껑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쵸? 그러면 당시에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악기가 발달하지 않아서 소리가 작았어요. 그리고 피아노 줄도 많이 끊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열려서 소리를 쳤을 때 현이 요 나무판에서 반사가 돼서 일로 가는 거죠. 관객석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연주하는 피아노는 없어요. 피아노 뚜껑이 절로 가게. 그쵸? 그러니까 요렇게 잘 들리게 하려고 피아노 뚜껑을 옆으로 돌렸다.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술가의 지휘에 대해서 논문도 많이 썼고 레슨비를 받지 않고 제자를 많이. 우리가 음악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추측할 수 있는 이유가 모차르트는 편지. 모차르트가 아내한테 보낸 편지를 보면요. 기가 막혀요. 우리는 악처라고 알고 있지만 자, 당신에게 설탕 같은 키스가 날아갑니다. 슝슝슝. 편지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대에게 19억 몇천만 머저저저의 달콤한 키스를 보냅니다. 저 그 숫자가 궁금하더라고요. 왜 그 숫자가 나왔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베토벤은 실제 고규홍 작가가 쓴 베토벤의 가계부라는 책이 있어요. 베토벤은 가계부를 썼어요, 이 사람은. 가계부에다가 오늘 하녀가 밥을 2그릇 먹었다. 뭐 이런 것도 다 적고. 네. 그래서 베토벤은 가계부와 필감 노트를 가지고 추측해봐요, 우리가. 그리고 리스트는 제자들. 네, 제자들. 실제 리스트가 연주하는 걸 보고
체르니 아시죠? 너 몇 번 쳐? 체르니 30번? 나 40번 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체르니 제자인데 리스트를 보고 몇 달 가르치고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그러고 이제 베토벤에게 데리고 갔는데 베토벤이 이마에 이제 입 맞추면서 어마어마한 음악가가 될 거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던 그런 또 어릴 적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렇게 리스트가 유명해진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우리 부르의 명곡이나 팬텀 싱어나 수많은 이런 것들 보면 옛날에 유명했던 곡을 다시 리메이크 하잖아요. 리스트가 잘했어요. 아무리 좋은 곡도 처음 듣는 곡은 어색하거든요. 그러니까 베토벤 교향곡 9개를 다 피아노로 편곡. 왜냐하면 피아노로 편곡해야지 집에서 귀부인들이 연주를 하죠. 오케스트라 갖고 있는 귀족집이 몇 집이나 되겠어요. 피아노 다 갖고 있는데. 음반을 많이 팔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악보를. 그래서 유명한 곡들을 다 피아노 곡으로 편곡한 거예요. 특히나 저 사람이 바이올린계의 최고라면 나는 피아노계의 파가니니가 되겠어 라고 이야기했던 그 유명한 파가니니 바이올린 곡을 엄청나게 피아노 곡으로 바뀝니다. 지금 아마 가장 비싼 개런티를 자랑하고 있는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죠. 거의 외모가 배우 뺨칩니다. 데이빗 가렛의 파가니니 라 캄파넬라. 네, 그러면 이제 피아노 곡을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어떠세요? 어떤 버전이 더 완전 색깔이 다르죠? 네, 똑같은 곡인데 피아노 버전하고. 자, 여기서 제가 프란츠 리스트의 대담함과 존경받아 마땅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어느 날 카페에 간 거죠, 프란츠 리스트가. 근데 피아니스트가 없고 카페 피아노에 악보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란츠 리스트가 그걸 보고 쳤어요. 이렇게 쫙 쳤는데 갑자기 어떤 애가 날아오더니 악보를 뺏으면서 이렇게 치는 거 아니라고. 내 작품을 망쳤다고. 아니 그럼 어떻게 치는 건데 그러냐. 딱 앉아서 피아노를 치는데 자기랑 완전 다른 거예요. 180도 느낌이. 소리도 별로 없는데 뭔가 막 달빛 막 위에서 쫙 꿈꾸는 것처럼 너무나 웜하고 아름다워서 얘를 데리고 살롱을 데리고 가요.
이제 유명한 프랑스 최고의 살롱이 너 내가 스타 만들어줄게. 이리 와봐. 이렇게 데리고 가서 쫙 소개를 했는데 프로주아제들이 앉아서 보니까 뭐 했다 싶은 것도 없고 막 리스트처럼 퍼포먼스도 없고 볼 게 없는 거예요. 애가 외소하고 앉아가지고 하나 두 개 이렇게 치고 그래서 아무도 레슨을 한다고 안 해요. 그래서 고민에 빠지죠. 어느 날 프란츠 리스트가 제가 신곡을 발표하겠습니다. 대신 음악을 그대로 온전히 느끼게 하기 위해서 불을 끄겠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연주회를 해요. 연주회가 끝내고 막 박수가 터지면서 역시 리스트라고 왔고 내가 사겠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불이 켜지고 쇼팽이 앉아 있습니다. 쇼팽이. 저렇게 폴란드에서 날아온 완전 변방의 피아니스트를 데뷔시킨 게 바로 리스트예요.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삶을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작곡과를 다니던 4학년 시절에 그냥 오만 음악에 관심이 많았어요. 저는 그냥 세상에 음악에 편식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가요도 너무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기회가 없었는데 그냥 하던 일을 열심히 하던 어느 날 방송국을 취미로 제가 이제 대학교 때부터 프로그램 음악을 작곡을 해서 좀 배우면 좋겠다 싶어서 방학 때마다 이제 아르바이트로 음악을 작곡을 했는데 그때 저를 눈여겨봤던 한 분이 이번에 우리가 옴니버스 음반을 내는데 약간 신인 작곡가 곡을 새롭게 좀 한두 곡 정도 넣고 싶다고 그래서 너 한번 해볼래? 그래서 저 해보겠다고 그렇게 음반을 만들려고 갔더니 프로듀서가 조덕배인 거예요. 조덕배. 당시에는 엄청나게 유명한 꿈에 이거 부르셨던 분. 근데 남동생하고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기획사를 갖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음반을 만들려고 딱 갔더니 신승훈이 있는 거예요. 거기 신승훈이. 저 대학교 시절에 제일 잘 나가는 발라드 가수였잖아요. 신승훈, 강산에, 박강성? 그리고 그런 이제 수많은 가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인 작곡가가 막 곡을 써가지고 얼마나 이제 행복했겠어요. 그렇게 해서 음반에 제 곡이 두 곡 들어갔는데 녹음을 하면서 내 길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노래를 쭉 쓴 다음에 반 키를 올려서 짜란 sempre ti amo il mio 더 이태리어로 썼어요. 제가 그러니까 갑자기 편곡한 되게 유명한 선생님이 세월이 가면이라는 곡을 쓰셨던 분이에요. 예, 그 선생님이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야, 사람들이 갑자기 조를 바꾸면 어떻게 이해하니?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이태리어가 웬 말이냐, 영어도 아니고 제가 지금 몰라도 한참 모른다고 곡을 다 자르신 거예요. 저는 그 곡이 키포인트라고 썼는데 전조 부분도 잘라, 이태리어 가사도 한국말로 난 너를 사랑해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이제 이건 내 길이 아니구나. 그러고 이제 제가 포기했던. 그래서 아주 쓸쓸한 흑역사가 있습니다. 저도 음반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 음반 청계천에 가서 마지막 음반을 제가 샀던 기억이 나요. 우리 쇼팽은 폴란드에서 파리로 날아온 오죽하면 피아노의 시인이라고 붙였을까요? 말이 없어요. 말이 음악 속에서도. 그리고 아버지는 파리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려고 폴란드로 날아왔고요. 엄마는 폴란드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은 정체성을 폴란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폴란드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넘쳐났던 작곡가였고 이런 감성을 아버지 때문에 어느 정도의 파리 감성은 갖고 있었겠죠. 그런데 살롱에 가면서 우아한 서정음악으로 아름다운 터치와 함께 완전 음악이 이제 고급스럽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의 음악에 몸을 맡기는 모든 사람은 달빛에 정화되어 고요히 빛나는 마음속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 든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99% 피아노 곡만 썼습니다. 피아노 솔로도 썼지만 첼로곡도 피아노 반주, 바이올린 곡도 피아노 반주, 트리오도 피아노, 다 피아노가 들어있던 작곡가고 러시아의 동맹이었던 처음에 오스트리아로 가요. 폴란드에서 음악의 본고장이니까. 그런데 오스트리아는 러시아랑 동맹이니까 러시아 식민지였던 폴란드 얘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러시아 애들이 너 유명한 음악가니까 그러면 러시아 국적을 바꿔라. 그러면 우리가 여권도 주고 너 여기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줄게. 싫다. 그래서 파리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너가길 잘한 거죠. 어찌 보면 거기에 있었으면 이렇게 마음껏 곡을 못 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쇼팽, 콩클, 조성진 대단하다. 애가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면요.
일단 올림픽처럼 5년에 한 번 열리는데요. 나이 제한이 있어요. 나이 제한. 올림픽에도 나이 제한 있는 경우 거의 없는데 17세부터 28세, 어떤 때는 16세부터 27세, 그때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평생 가야 내가 쇼팽 콩쿠르를 나갈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 나이 안에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접수를 할 때 곡을 연주를 해서 영상을 찍어서 보내면 160명을 결정하면 자기가 비행기표 끊어서 한 달, 2달 동안 거기에 머무를 호텔값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아무도 안 대줘요. 그러니까 너무 돈이 없어도 또 못 가요. 그렇게 날아가서 자 이제 예선 끝났죠. 본선 1차 에튜드, 녹턴 풍 에튜드, 발라드, 스케르조, 환상곡, 밴도레 다 쇼팽곡이에요. 치고 2차 발라드, 스케르조, 환상곡, 밴도레, 왈츠, 폴로네즈 하면 또 3차 소나타, 프렐류드, 마주르카 여기서 하면 그 다음에 최종 라운드의 피아노 협주곡 말 그대로 피아노랑 오케스트라죠. 그러면 문제가 뭐죠? 혼자 치다 틀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생각나는 데부터 모른 척하고 치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연주하다가 미스터치가 나거나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오케스트라는 계속 하잖아요. 엄청난 연습을 해야 돼요. 엄청난 연습을. 이거를 다 뚫고 조성진이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20 조금 더 넘은 애가. 예전에 제자 중에 그랬대요. 그 아버지가 야, 너 김연아나 뭐 조성진 같은 애들 근데 20살 돼가지고 그렇게 전 세계 누비고 상 받고 다닐 때 너 도대체 뭐 했냐 그랬더니 이제 이 아이가 제자가 이제 아빠한테 그런 거죠. 아빠 오바마가 49에 대통령 될 때 뭐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할 말이 없었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네, 쇼팽의 음악을 가지고서 수많은 이제 바리에이션이 많은데 특히 발레 작품으로도 굉장히 많이 강수진도 많이 나와가지고 사랑받았던 발레 작품입니다. 네,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이었고요. 발레도 19세기에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아주 낭만 스타일의 뭐 지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차이콥스키로 넘어가서 수많은 발레 작품들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약간 현대적으로 저렇게 각색을 해서 쇼팽의 음악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쇼팽이 아까 그 살롱에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수많은 이제 여인들 또 사랑, 슬픔, 이별을 가지고 작품을 쓴다고 했는데 아까 그 마리다고 백작 부인의 살롱에서 조르드 쌍드를 만납니다. 조르드? 조지죠, 조지. 남자 이름이죠. 그녀는 유명한 작가인데 당시에 마드모아젤이라고 부르는 귀부인들은 카페나 아니면 이런 데 갈 수 없었어요. 간다 하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대부분 남장을 하고 다녔어요. 조르드 쌍드도 이렇게 남장을 하고 다니고 막 담배 피면서 이렇게 굉장히 그래야지 조금 여자가 얘기하면 막 무시하는 경향이 그때 있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남장을 하고 많이 가게 되는데 그녀가 엄마 같고 누나 같은
그래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사랑의 도피를 또 왜냐하면 조르드 쌍도도 이미 결혼을 했었거든요. 여러 명. 그리고 아기도 있었고 그래서 너무 이제 폴란드에서 날아온 신예 피아니스트와 사랑에 빠진 스캔들이 너무 큰 거죠. 근데 쇼팽은 아팠어요 이미. 그래서 쌍도와 함께 마요카 섬에 들어갈 때 이미 남성성을 다 잃을 정도였고 폐결핵도 굉장히 심했을 때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마요카 섬에서 굉장히 서로 사랑을 하면서 살게 되던 어느 날 제가 마요카 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네, 그랬더니 대문짝만하게 두 사람이 딱 그려져 있는데 이때 여기 갔을 때는 사람들이 막 1파운드짜리 빵도 막 10파운드 받고 그랬어요. 이제 옮는다고 폐결핵이. 그리고 저기에서 아주 부정한 남녀 커플이라고 막 집도 제대로 안 주고 되게 못 살게 굴었는데 지금은 요 두 사람 갖고 먹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못 살게 굴더니 어느 날 쇼팽의 약을 사러 간 조르드 쌍들을 기다리면서 비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녀가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 너무 기다리고 보고 싶은데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멜로디에 입혀갑니다. 그래서 멜로디를 들으면 땅땅땅땅 땅땅땅땅 이렇게 비가 떨어지는 낙수의 소리를 피아노로 표현을 했어요. 바로 그 곡이 빗방울 전주곡입니다. 비교되죠. 리스트의 곡과 함께. 그러니 당시에 부르주아들이 앉아서 뭐냐 저 음 몇 개 연주하고 페달이나 계속 밟아대고 그러니까 아마 안 팔렸을 것 같아요. 조성진의 연주였고요. 대만 영화의 거의 부흥을 일으켰던 영화죠. 이 영화 속에 쇼팽 곡이 엄청나게 등장을 합니다. 주걸륜이라는 감독이자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이자 대본가이자 엄청난 거의 천재 감독인데 본인이 직접 써서 만들었던 그리고 본인이 직접 연주까지 합니다. 한 유명한 음악학교에 주걸륜이 전학을 가게 되면서 그 학교에 제일 피아노 잘 치는 애랑 배틀이 붙었어요.金同学，你刚刚听仔细了吧？一个一个音都别错啊。果然原因也没少，看来要出难一点的。消防员太简单了。对，我就知道不会这么简单。 霞。
可能连肖邦自己都不知道有这一段，你真是太有耳福了。宇豪即兴功力果然厉害，新同学。네, 쇼팽에 저거 틀어주면 막 고등학교 가면 난리 납니다. 막 지금 팬들이 서로 멘트를 붙어서 21개의 녹턴. 원래 녹턴은 교회나 성당 같은 곳에서 조용히 기도할 때 삐지러 깔렸던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음악의 형식으로 부상시킨 사람이 쇼팽이었고요. 발라드는 성시경 발라드 이런 게 아니고 스토리가 있는 음악. 그 전까지는 형식에 의해서 행사 음악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어떤 민화나 전설 같은 거를 가지고 그 음악을 가지고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음악을 만들었던 발라드, 그리고 에튜드가 대단합니다. 하노, 체르니, 바이에 이거 가지고 무대에 못 올라가죠. 다 에튜드입니다. 하지만 쇼팽의 에튜드는 연주용으로 연주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 브루주아제들 집집마다 다 피아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피아노를 치기 위해서 우리가 데센을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연습곡이 필요해요. 연습곡이. 아까 흑건을 백건으로 바꿨어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에튜드 흑건 같은 경우는 검은 건반만 치게 돼 있어요. 위에서 검정색을. 근데 얘네들이 아까 하얀 건반으로 이조를 해가지고 이제 연주하는 걸로 바꿨는데, 어떤 곡은 레가토라고 해서 부드럽게 음을 연결하는 연습, 또 어디는 손가락을 빨리 움직이는 연습, 어떤 거는 4, 5번 손가락. 아까 락카페네라 보실 때 저기 높은 음역대에서 트릴 막 하는 거 보셨죠? 4, 5번 손가락은 인대 하나에 연결돼 있어요. 손가락이 보면 1, 2, 2, 3, 3, 4 잘 되죠?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4, 5번 트릴이 되게 많아서 보통 피아니스트들이 이게 끊어져가지고 생명이 끝나요. 서혜경, 뭐 비렐름 캠프 다 이게 끊어져요. 4, 5번 손가락이. 이렇게 대중화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등장한 게 에튜드인데요. 그 중에서도 네, 겨울바람. 도대체 쇼팽이 느꼈던 겨울은 어떤 느낌인지 에튜드 곡으로 등장합니다. 엄청나죠. 쇼팽의 에튜드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 앞전으로 가서 오페라로
고전시대 말 낭만의 문을 열면서 베토벤이 자존심이 상해하지만 잘했다고 인정한 작곡가가 있습니다. 한국의 광고 속에서 오페라가 이렇게 대놓고 등장한 경우는 처음일 거예요. Fig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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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aro. Figaro, Figaro. 최저 온라인 주식 수수료 0.015%, 수수료 B 낮은 럽. 요 분이 파바로티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은행에 갔대요. 은행 직원이 다 깜짝 놀랐대요. 분명히 파바로티의 부고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파바로티가 다시 나온 줄 알고 다들 은행 직원들이 기절했다는, 한국어로 얘기하면 나훈아 가수, 이미테이션 가수 너훈아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세비야의 이발사,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에서 나는 이거리 만능 해결사야. 귀족들이 나만 보면 그냥 서로 막 와가지고서 막 물어보고 그래 내가 제일 잘났어 이렇게 하는 바리톤의 아리아예요. 사실 보통 테너들 같은 경우는 기교도 많고 사랑하는 비극의 남자 주인공이고 이런데요. 테너들은 보통 아버지, 사랑을 반대하는 아버지 아니면 왕 이런 역할들이라 그렇게 기교가 화려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곡들을 막 이제 로시니가 써내려갔는데 처음에 이태리 가서 깜짝 놀랐어요. 메뉴판에 로시니라는 이름이 하도 많아가지고 로시니라는 이름이 흔한가. 근데 얼굴을 보니까 제가 공부했던 얼굴하고 똑같이 생겨서 얘네들은 초상화를 좀 비슷하게 그리나? 그게 아니었어요. 37살까지 작곡가였지만 죽을 때까지 요리사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혹시 특히 프랑스 그리고 이태리 또 스위스도 마찬가지인데요. 붙어 있잖아요. 이태리 알프스 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태리 북쪽이랑 여기 가시면요. 알라 로시니라는 메뉴가 있어요. 엄청 많아요. 로시니가 만든 메뉴입니다. 특히나 여기도 보면 지금 막 요리하고 있는 캐리커처인데요. 요 로시니가 14살에 독학으로 오페라를 만들기 시작을 해서 13일 만에 오페라를 완성할 정도로 완전 다작에 빠른,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게을렀냐면요. 보통 하이든 같은 경우는 프리드리 대제가 준 반지를 끼고 정장을 차려입고 책상에 딱 앉아서 곡을 쓰고, 뭐 모차르트는 뭐 당귀 큐대를 하면서 뭐 곡을 썼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로시니는 주로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썼어요. 곡을 누워가지고 이렇게 그러다가 악보가 떨어진 거죠. 밑으로 죽기 싫어서 처음부터 다시 써요. 그냥 이렇게. 네, 그럴 정도로 몸이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제 비대해진 거예요. 움직이는 것도 귀찮을 정도로. 당시에 이제 연주자들이랑 기획사에서 로시니 집 창문 밑에서 곡 다 쓰면 한 장 집어던지면 주워서 가고 막 이렇게 연습을 했다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로시니 인기 때문에 베토벤 곡이 무겁고 너무 이렇게 남성적이고 그래서 귀부인들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도대체 로시니는 뭔데 저렇게 인기가 많을까? 가서 들어요. 이 세비야 이발사를. 그리고 탁 박수를 치면서 작곡가시군요. 축하드립니다. 대단합니다. 오페라가 계속되는 한 이 공연은 계속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희각음만 써라. 너는 그러니까 깊이 있는 정각을 이런 거 안 돼. 딱 요만큼만 써라. 이렇게 일침을 날리고 다른 장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고 수고하셨어요 하고 베토벤이 갔다는 뒷이야기가 있는 베토벤 뒷근 장렬 이야기였습니다. 요 스테이크가 로시니 요리 대회에 나왔던 스테이크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태리에서는 로시니 요리 대회란 요리 대회가 있어요, 실제. 네. 그리고 로시니가 제일 사랑했던 안심, 샤토브리앙에다가 푸아그라, 거위 간, 그리고 트러플, 송로버섯 3가지로 만든 스테이크. 로시니가 가장 친했던 프랑스 요리사 친구와 함께 개발한 요리고요. 꼭 유럽에 가시면 한 번쯤 드셔보시기를. 그리고 그때 요거 같이 드셔야 돼요. 마티니. 네, 로시니 마티니. 로시니가 사랑했던 딸기로 만든 빨간색 마티니와 함께 스테이크를 드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3번 우셨어요, 이분이.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도 안 울었는데, 첫 번째는 오페라 망했을 때, 눈물, 초연 때. 2번째는 파가니니 연주를 듣고, 요분이에요, 요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3번째는 꼬모 호수는 이태리에서 지식인들이 별장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곳이에요. 밀라노에서 한 30분 정도 돼요. 거기에 뱃놀이를 간 거예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칠면조, 그것도 트러플 얹어서 도시락에 빠졌어요, 물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못 먹는구나. 이렇게 3번을 울었다는 우리 로시니 모습이고요. 로시니의 수많은 작품 중에서 아까 들려드렸던 원곡을
한번 끝까지 들어보실게요. 도대체 왜 그렇게 부르주아지들과 귀족들이 열광을 했는지. 일단 멜로디가 아주 유려해요. 촤. 그리고 장식이 화려합니다. 역할들도 물론 무대도 재밌지만, 그래서 이거 딱 들으시면 랩도 저런 랩이 없습니다. 지금 래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Pronto per tutto l'anno del giorno, sempre di torno, che sta il bucano ragione pettili, ragione forbici hanno comando tutto questo. Ragione pettili, ragione forbici hanno comando tutto questo. E la risorsa poi deve con la donnetta, col cavaliere, con la donnetta, ra-la-la-la-la-la, col cavaliere, Igualità! Tutti mi chiedono, tutti mi vogliono, donne ragazzi, vecchie fanciulle, con la baratta, con la spalla, con la sacchegna, lei mi chiedono, tutti mi chiedono, tutti mi vogliono, tutti mi vogliono, tutti mi vogliono, con la mano, con la mano, tutti mi chiedono, Fig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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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aro! Figaro 진짜? Maestro! Figaro! Bravo! Figaro! Ohimè! Ohimè! Che follia! Che folla! Sono alla volta! Bella! Bella! Uno alla volta, uno alla volta, uno alla volta, per carità. Figaro, sopra, Figaro, sopra, Figaro, là, Figaro, là, Figaro, là, Figaro, là, Figaro, su, Figaro, giù, Figaro, su, Figaro, giù, Abbiamo Figaro, bravissimo, abbiamo Figaro, bravissimo, fortunatiss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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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 verità. Abbiamo Figaro, bravissimo, abbiamo Figaro, bravissimo, fortunatiss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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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 verità. Sono le contatto, e la città, sono le contatto, e la città, e la città, e la 연주자들마다 진짜 다르거든요. 꼭 보시기를, 무대에서 하는 정말 완전 이벤트 같아요. 그때그때마다 꼭 들어주시길 바라고, 로시니의 서곡 중에서 인기 서곡 탑10에 꼭 들어가는 곡입니다. 로시니의 마지막 오페라예요. 이 곡을 쓰고 펜을 접습니다. 윌리엄 텔 서곡, 특히 이 말처럼 막 달려올 것 같은 스위스 군대의 행진.
또 봐도 네, 저 정도 되면요. 보통 지휘자들 한 30 넘으면 다 50경 옵니다. 젓가락질을 2시간 동안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친한 친구 이제 지휘자인데 그 친구가 루어 낚시를 좋아해요. 낚시. 그리고 이제 와인을 좋아하는데 특히 그 샴페인 코르크 병 이 뚜껑 거기에다가 낚싯대를 꽂아가지고 지휘봉을 만들어가지고 그립감이 너무 좋대요. 본인은 비싼 지휘봉 안 쓰고 그렇게 만들어서 쓰는 지휘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휘봉의 느낌이 다 달라요. 지휘봉이 길잖아요. 엄청 강압감이 와요. 그러니까 딱 단원들이 볼 때도 1m짜리 지휘봉을 휘두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약간 좀 권위적인 지휘자들이 좀 긴 지휘봉을 많이 쓰고 보통은 요 배부터 머리 사이 요 지점에서 지휘를 보통 하는데 두다벨 같은 지휘자는 보면 손끝에 보통 3분의 2 잡으라고 하거든요. 딱 짧게 잡고 여기서 까작까작 연주를 해서 가볍다고 싫어하시는 팬들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빨리 열정적으로 재빠르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서 또 팬들이 또 있는 편이기도 하고 정명호는 바톤 테크닉도 좋아요. 물론 음악 해석도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앞면에서 지휘자가 얼마나 바쁜지 보통 우리 뒤에서 보니까 뭐냐 저거 돈을 제일 많으면서 할 일도 없고 젓가락만 이렇게 짚고 하는데 이렇게 바쁩니다. 다 외워야 돼요. 모든 악보를 올라가 막 나올 차례야 막 이렇게 그리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나중에 춤도 추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열정이 어마어마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태리의 뒤를 이은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들이 이제 시리즈로 나옵니다. 세상에서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건 스토리예요. 스토리. 그래서 오페라가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드라마, 영화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 이제 19세기로 넘어가면서부터 이런 상류사회의 이중잣대들을 막 비판하는 이런 사실주의 오페라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태리 정신을 담은 국민 작곡가 베르디 요 분이요 아주 작은 여인숙 신료품상의 아들로 태어나요. 말하자면 아주 시골의 점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국회의원까지 올라갑니다. 조금 나눠져 있던 이태리가 통일을 되는데 지극히 큰 힘을 보탠 사람이었고 실제 국회의원까지 올라가서 지금의 음악 예술 국가로 만든 장본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재원 마련도 이분이 다 하고 그럴 정도로. 그래서 당시에 주소도 없이 주세페 베르디 그럼 편지가 갔어요. 이렇게 쭉. 그리고 너무 재밌어요. 시골에 살아서 이제 유명한 음악가가 됐잖아요. 그런데 요 시골에 살 때 밀라노 음악원에 시험을 보러 갔어요. 정말 아버지 친구한테 돈을 꿔가지고 차비를 얻어서 겨우 갔는데 밀라노 음악원에서 안 돼. 자격 미달. 나이가 너무 많아. 나이 제한이 있었거든요. 당시 이태리 음악원들이. 그래서 쫓겨나요. 시험도 못 보고. 그런데 훗날 유명한 음악가가 됐습니다. 우리 베르디가. 그래서 밀라노 음악원에서 선생님 이름으로 우리 음악원을 베르디 음악원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 베르디가 한 말이에요. 젊은 나를 원하지 않았으니 늙은 나를 가질 수 없다. 안 돼. 이렇게 해서 밀라노 음악원이 베르디라는 이름을 이제 나중에 베르디가 쓰라고 해서 훗날 쓰게 될 정도로 굉장히 음악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한 그리고 뭐 수많은 작품 중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베르지모라는 사실주의 오페라는요 영웅 이야기, 그리스 신화 이런 게 아니라 주변에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리얼하게 지금의 드라마처럼. 그럼 문제가 뭐냐면요 굉장히 정교해야 돼요 스토리가. 그러니까 이전에 이태리 오페라는 막 죽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노래 잘 부르면 박수 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아주 좀 현실적으로 바뀌어가고 주님이 다 우리를 만든 것도 아니고 막 이런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좀 뭐냐 저게 스토리 죽었는데 노래를 부르고. 그러니까 스토리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탄탄해야 돼서 대본 작가도 되게 중요시 여기게 되고 여기에서는 극적 전개라든지 장면 전환이라든지 거기에 어울리는 음악이 협화음과 하모니만 있는 게 아니라 불안한 느낌, 빠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제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작곡가들이. 그 시초를 날린 사람을 베르디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작품 중에서 베르디의 엄청난 아리아가 광고 속에 등장을 하게 되죠. 시간 좀 내주오 갈 데가 있어 거기가 어디요? 하이마트 아니 그럼 지금 결혼하자는 얘기 좋을까요? 이렇게 유려한 선율의 빰빰빰 빠바밤 8분의 3박자 곡이거든요. 악보의 화성도 엄청 정확해요. 작곡가 학생들은 무조건 이 곡을 분석을 해요. 8마디를 딱
딱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후크송이라고 하는데 귀에 싹 들어오는 멜로디. 그런데 이 엄청난 멜로디가 사실은 굉장히 비극송 멜로디예요. 그래서 보통 베르디의 주인공들은 아버지가 많아요. 아버지. 바리톤이 많습니다. 테너 귀족에게는 그냥 뭐 듣기 흥얼흥얼하기 좋은 오페라 아리아를 주고 정말 자기가 신경을 썼던 멜로디들은 이런 평민들에게 줘요. 소심한 복수죠. 말을 하자면. 이 리골레토의 스토리는 빅토르 위고가 쓴 프랑스와즈 1세 이야기예요. 왕, 환락의 왕. 그래서 프랑스 명품 국가를 만든 왕 같지만 사실은 뒤에서는 정말 아주 횡포를 부리고 신하의 아내까지 정말 탐하고 그런 아주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딱 보고 40일 만에 작곡을 해요. 베르디가. 아, 이런 건 오페라로 써야 돼. 이렇게 40일 만에 작곡을 하게 되는데 빅토르 위고가 처음에 반대해요. 안 돼, 안 돼. 근데 오페라를 딱 보고 나서 내 연극에서도 4명이 동시에 말을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4명이 아니라 400명이 노래를 불어도 오페라 무대에서는 들려요, 하모니가. 근데 4명은 고사하고 2명만 동시에 연극 무대에서 대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도 안 들리지. 그런데 리골레토라는 이름도 제목도 처음에는 저주라고 졌어요. 저주. 그런데 배경도 프랑스 안 돼. 상영 금지. 이태리로 바꾸고. 아, 왕도 안 돼. 그래서 공작으로 바꾸고 다 바꾼 거죠. 주인공 이름도 리골레토라고 바꾸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상영 허가를 얻어내게 되는데 아까 나왔던 저 노래는 만토바 공작의 아리아입니다. 리골레토가 만토바 공작에서 비율을 맞추면서 어떻게 하면 저 나쁜 인간을 복수해서 정말 세상을 좀 빛낼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해요. 그래서 자객에게 돈을 주고 고용을 합니다. 죽여라. 나머지 돈을 내가 줄게. 그래서 자객이 죽이려고 마음을 먹는데 자객의 여동생이 또 만토바 곡장을 짝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 아무나 죽여서 갖다 주면 안 돼? 아, 모를 거 아니야. 그냥 포대에다 갖다 주자. 그래서 알았어, 오빠가. 그런데 아무리 갈라놓는다고 남녀 관계가 리골레토의 딸도 사랑하고 있었어요. 만토바 공작을. 그리고 이 자객과 자객의 여동생이 하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남장을 하고 그곳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착착착 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 포대를 리골레토에게 갖다 줘요. 그래서 이제 리골레토가 이제 잔금을 주고 수고했어. 그리고 바닷가에 빠치려고 끌고 가고 있는데 빰빰빰 빠바밤 아까 나왔던 그 멜로디 죽었는데 분명히 저기 멀리서 열어보니까 딸 질다가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리얼한 그런 비극적인 그런 스토리고 특히 여기에서 신하들이 딸을 저 시골집에 숨겨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신하들이 리골레토가 왕 옆에서 막 이렇게 하고서는 신임받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딸 질다를 이제 납치해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이태리어를 몰라도 이 곡을 들으면 이 아버지가 이 나쁜 놈들아 내 딸 내놔 하는 그 느낌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마. Partigiani in marcia dannata per qual prezzo vendeste il mio bene a voi nulla per loro sconviene ma mia figlia impagabil tesor. 실제 베르디가 결혼한 지 2년 만에 그 뭐라고 유행병?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코로나 같이. 그래서 아내와 이제 10 몇 달 된 아이와 2 자녀를 다 잃어요. 결혼 2년 만에. 그래서 아버지로서의 부재와 자기가 제대로 해주지 못한 그 미안함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베르디 오페라는 아버지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 라트라비아타에서도 그렇거든요. 특히 라트라비아타의 비올레타, 에밀 졸라의 나나, 루이 15세 애첩이었던 마담 뽕파듀르, 그리고 영화 물랑 루즈 속에 니콜 키드만이 연기했던 사틴, 그리고 라보엠의 미미, 마지막으로 가브리엘 샤넬. 그녀들의 공통점은 코르티잔입니다. 제가 아까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르티잔은 19세기 부르주아의 파티 장식품 같은 여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마다 조금 평가가 다른데 수잔 그리핀 책을 보면 그녀들이 없었다면 19세기 예술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다 하고 조금 높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쪽에서는 그냥 창녀에 지나지 않는다 막 이렇게 비판하는 쪽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녀들이 작품의 모티브가 된 건 확실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코르티자는 어떤 여인이 됐냐면 일단 귀족의 딸은 되기가 조금 쉬워요. 첫 번째 폭망해서 지창금 갖고 결혼할 수 없는 여인.
네, 돈이 있어야 시집을 가죠. 좋은 집에. 두 번째, 결혼 전에 순결을 잃어서 명예가 실추된 여인. 요 여인들이 네, 요거 저거 다 하기 싫으면 코르티잔이 됐고, 그 다음에 평민이 코르티잔이 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일단 그리제트. 낮에는 회색 옷을 입고 의류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의류 공장에서 축하라고 일을 하지만 시골 처녀들이 다 파리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아돌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인건비가 땅으로 떨어집니다. 16시간을 일했는데 1프랑도 채 못 받아요. 그러면 파리의 또 땅값은, 집값은 얼마나 올랐겠어요? 시골 처녀들이 다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그녀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밤에 투잡을 뛰어요. 춤 잘 추면 가서 춤추고, 노래 잘 부르면 가서 노래 부르고, 이렇게 낮에 회색 옷을 입고 투잡을 뛰는 여인들이 그리제트입니다. 그리제트. 그리고 그녀 중에서 굉장히 특출난 여인들을 로레트라고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라보엠의 원작인 보헤미안의 인생의 장면들 속에 나오는 미미도 일종의 이제 로레트예요. 그리고 로레트에서 정말 1%? 상위 1%가 바로 코르티잔이 됩니다. 그 중에서 영화 속에서 보면 니콜 키드먼이 이 노래 부르고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갈비뼈가 뭐 6개인가 부러졌다고 하죠. 대역을 안 쓰고, 사랑이 밥 먹여주냐, 고양이 사료를 주냐, 다이아몬드가 최고야. 그리고 노래를 부릅니다. Man who lives Zidler's investor. and gives expensive The Duke. on the hand. Quite continental, but diamonds are a girl's best friend. A kiss may be grand, but it's pay the rental on your humble flat, or help you feed your pussycat. Men grow cold as girls grow old, and we all lose our charms in the end. But square cut or pear shape, these rocks don't lose their shape. Diamonds are a girl's best friend. When am I going to meet the girl? Tiffany! After her number, I've arranged a special meeting. Just you and Mademoiselle Satie. Totally alone. Cartier! After her number, I've arranged a private meeting. Just you and Mademoiselle Satie. Totally alone. Alone? Yes. Totally alone. Cause we are living in a material world, and I am a material girl. 매춘부가, 광대가 왕을 죽인다, 막 이런 스토리를 오페라로 올리니까 우리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가지고서 영화가 나온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사람들도 다 살아있는데. 그런 것처럼 당시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걸 베르디가 막 이제 문을 열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아까 우리 리스트가 잠깐 사랑을 했던 마리 디플레시스였고요. 비올레타, 라트라비아타의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영화 프리티 우먼에서 줄리아 로버츠 거리의 여인이에요. 그런데 리처드 기어가 출장을 가게 되죠. 그리고 거리에서 만난 그녀에게 일주일 동안 나를 좀 안내를 해달라 하고 고액의 돈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와 함께 오페라를 보러 가는데 그 오페라가 바로 라트라비아타예요. 그런데 줄리아 로버츠가 이태리어도 모르는데 지금 자신의 처지와 그리고 오페라 속의 비올레타의 처지에 감정이입이 되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날 이후로 리처드 기어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네, 라트라비아타는 이태리어로 길을 잘못 든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올레타라는 이 여인이 사교계의 여왕으로 있고 거기에서 이제 아주 멋진 알프레도 순수 청년이 사랑을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녀는 남자를 믿지 않습니다. 수많은 남자들한테 너무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머리로는 거절을 하는데 마음은 가게 되는 거예요, 본인도. 그래서 가슴에 항상 꽃을 이렇게 꽂고 다니는데 동백꽃을 딱 꺼내면서 꽃이 시들면 오세요. 저 내일 시들면 내일 와도 되나요? 머리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녀의 일막 마지막 끝에 그녀의 집에서 열리는 파티에서 마시자 즐거운 잔 속에 아름다운 꽃이 피네. 덧없이 흐르는 세월 이 잔으로 모두 잊어버리세. 그대의 고운 눈앞에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이태리판입니다. 라트라비아타 속의 축배의 노래. Liviamo nelle carici che la bellezza infiora e la fugge l'ora s'inebria voluta liviam nei dolci fremiti che suscita l'amore poiché quell'occhio al cuore onnipotente va liviamo amore amore fra i carici più caldi baci avrà 네, 엄청난 베르디의 브린디시였고요. 이제 베르디를 대신할 작곡가를 찾아라. 그래서 전 이태리의 음악대학에 특명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신예의 작곡가가 올라오는데 바로 이분입니다. 자코모 푸치니.
베르디의 뒤를 이을 최고의 작곡가가 흥행사들로부터 스카웃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판나 완전히. 네, 그래서 당시에 푸치니가 입었던 옷은 다 완판되고요. 대부분 작곡가들이 엄청 가난하고 정말 집 조절도 없이 막 기타 하나 메고 남의 집에 얹혀 살고, 그런데 부자였어요, 부자. 네. 자동차도 막 요일별로 바꿔 타고 다니고, 무비 카메라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패션도 장난 아니었고요. 대사를 빼고 멜로디만 들어도 대략 어떤 분위기인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관현악 기법들이 성숙해지기 시작을 했고, 근데 이제 난리가 나죠. 푸치니는 치마를 입은 여인이면 영국 귀부인이나 시골뛰기 처녀도 마다하는 비정상적인 남봉꾼이다. 스피글이 책에다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사랑하는 여인들이 굉장히 자기 오페라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다 죽어요, 계속. 비극만큼 사람의 감성을, 동감을 자아내는 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푸치니가. 그래서 비극적인 스토리에 아름다운 멜로디, 이거 귀에 딱 남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계산이 치밀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꼬모라는 호수에 모인 수많은 흥행사들이 굉장히 예뻐요. 별장도 굉장히 많고, 여기서 리코르디라는 출판사에서 스카우트해온 우리 푸치니를 대대적으로 이제 쫙 공연에다가 올리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영화, 광고, 드라마 통틀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곡입니다. 피겨 스케이터들이 한 번쯤은 연기해봤던 바로 그 곡, 푸치니 아리아 네순 노르마. 정말 표현력이 음악과 함께 너무나 잘 어우러졌던 김연아의 연기였는데요. 라보엠부터 트란도트, 마농레스코, 마담 버터플라이, 토스카까지 엄청난 히트곡이 있는데, 특히 아까 말씀을 드렸던 앙리 미르제의 보헤미안의 인생의 장면들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만든 바로 그 오페라, 실제 등장했던 카페 모미에서 돈이 없잖아요. 가난하잖아요, 지금 유학생들이. 그래서 샴페인이나 와인을 못 시켜 먹고 맹물만 놓고서는 먹었다 그래서 요 친구들의 모임을 맹물 클럽이라고, 실제 지금도 있다 그래요. 카페 모미라고. 그래서 한번 프랑스에 들리시면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엄청난 오페라가 탄생을 하게 되죠. 실제 푸치니도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가지고서 저 밀라노까지 유학을 가서 돈이 없어가지고 친구들하고 월세를 막 나눠내면서 옥탑방에서 그 기억을 더듬어서 라보엠이 탄생이 됩니다. 그리고 똑똑똑 불을 빌리러 오게 돼요, 미미가. 그래서 혼자 남고 친구들은 크리스마스 전날 다 나갔는데 문을 열고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미미한테, 로돌프가. 그러면서 불을 빌려주고 나가는 길에 창문이 탁 이렇게 하면서 연출가마다 조금 다른데 열쇠를 떨어뜨려요, 미미가. 열쇠를 불이 꺼진 어두운 방에서 이렇게 하다가 서로 손을 탁 잡게 되는 거죠. 이미 로돌프 주머니에 열쇠 있었죠. 찾았어요, 이미 그 전에. 모른 척하고 막 찾고. 그리고 노래를 부르죠. 그대의 조그만 손이 왜 이렇게 차가운가요? 내가 따뜻하게 녹여줄게요. 저는 가난하지만 사랑의 시와 노래를 임금처럼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희망과 꿈으로 그려낸 공주의 누각 속에서 마음만은 백만장자랍니다. 때로는 금고에서 보석을 도둑 맞아요. 그대의 아름다운 두 눈이라는 이인조에게서요. In povertà mia lieta, scialo da gran signore, rivedinni d'amore, per sogni e per chimere, e per castelli d'aria.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면 마음을 받아줘야 되겠죠. 네, 라보엠 중에서 루돌프의 아리아였습니다. 그대의 찬손. 그리고 이거 엄청 높아요. 여기 지금 제가 악보를 그려놨는데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라시 쭉까지 올라가요. 희망이라는 저 노랫말 중에서도 특히 아까 김연아가 연기를 했던 바로 그 곡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 곡으로 같이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푸치니가 자동차 사고를 당해요. 그래가지고 차가 전복이 돼서 다리가 다 부셔집니다. 아까 제가 자동차 마니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아기들을 키워야 되니까 아내는 하녀를 고용하게 되는데 바람을 핀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이제 그 전에 좀 바람을 많이 폈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24일 날 성당에 다 독일 사람들 모였는데 뺨을 때리면서 너 우리 남편이랑 부정한 일 저질렀지. 그렇게 해서 16살밖에 안 된 이 도리아 만프레디가 너무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다가 농약을 사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농약을 마시고 죽어가는 그 과정을 가족들이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자살을 하고 난 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처녀임이 판결이 나요. 그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 7만 리란가 엄청난 벌금과 합의금을 죽을 때까지 푸치니가 물게 되는데, 푸치니가 마지막으로 썼던 오페라가 투란도트입니다. 투란도트는 투란, 중앙아시아 동네 이름이고요. 도트는 도터예요, 딸. 그래서 유럽 쪽 가면 이걸 다 알아요. 이 스토리를.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장화홍련, 심청전 이런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 없는 캐릭터가 있어요. 네, 하녀 류라는 캐릭터예요. 류. 다른 스토리는 다 있는데 얼음처럼 차가운 공주가 남자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 봐놓고 막 결혼하자고 그러니까 그래? 퀴즈 낼게. 맞춰. 그러면 결혼해줄게. 못 맞추면 내일 다 처형. 다 죽어요, 왕자들이. 그러던 어느 날 칼라프의 왕자가 제가 맞추겠습니다. 거기에 하녀 류라는 캐릭터를 푸치니가 만든 거죠. 대본 작가와 함께. 그래서 류는 짝사랑하고 있었어요, 왕자님을. 왕자님 안 된다고. 아니라고. 그래서 이 칼라프 왕자가 퀴즈를 맞춰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달라고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니까 공주가 처음 본 사람하고 제가 공주를 하게 결혼은 좀 그런데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공평하게 합시다. 그러면 내가 퀴즈를 낼 테니 당신이 맞추시면 내일 처형 당할게요. 하지만 만약에 못 맞춘다면 제 진심을 알아서 결혼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 이름이 뭔지 맞추라고 퀴즈를 내는데 처음 본 남자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공주가 밤새 고민을 하다가 하녀유를 잡아와요. 그리고 불어. 고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짝사랑을 하고 있던 하녀류는 본인이 이름을 이야기하면 왕자님이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신하의 칼을 뽑아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쓰고 푸치니가 실제 죽었어요.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이 스토리가 아마도 음악평론가들은 미안한 마음에 하녀 도리아가 투영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영화 속에 등장을 하게 되죠. 김호중이 김천예고를 나왔는데요. 근데 오늘 혼자 왔는데 가끔 제가 이제 연주팀하고 같이 다닐 때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등장한 모든 곡을 이제 직접 연주를 하는 거예요, 라이브로. 그런데 거기에 저희 피아니스트가 김천예고를 김호중하고 같이 나왔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깜짝 놀랐대요. 성량이 하도 커서 아니 쟤는 서울예고 가지고 왜 김천예고 이 시골로 왔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불량하게 살았던 김호중이 김천예고에 들어가서 서수남 선생님을 만나면서 이제 제대로 음악 학도의 길을 걷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그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감독이 영화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이재훈과 한석규가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드디어 연습을 해서 세종 음악 콩쿠르에 나가게 됩니다. 김호중은 실제 여기서 상을 받아요. 그리고 한양대 성악과 입학을 했는데 영화에서는 못 받는 걸로 나오는데 그날 이재훈이 늦습니다. 애가 여기서 노래를 부르고 싶어가지고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내 순간
Nessun dorma. Tu pure, o principessa, nella tua fredda stanza, guardi le stelle che tremano d'amore e di speranza. Ma il mio mistero è chiuso in me, il nome mio nessun saprà, no, no, sulla tua bocca lo dirò quando la luce splenderà ed il mio bacio scioglierà il silenzio che ti fa mia. Tramontate stelle, all'alba vincerò, vincerò, 테너 김효셉의 목소리로 마지막 곡 네순도르만 같이 감상하셨습니다. 실제 이재훈이 6개월 동안 레슨을 받아서 노래를 불렀고 이제 그 목소리 위에다가 테너 김효셉의 목소리를 입혀서 영화 속 명장면으로 탄생한 스토리였습니다. 2주간 즐거운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언제나 음악과 함께 행복하시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초청해서 즐거운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줄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